84의 TET 2급 실전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합격률은 38%죠.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첫 번째,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이것은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내부 통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래처 인적 자원 확보, 이것은 내부 통제의 목적이 아니죠. 따라서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기 1월 1일 날 취득했고 취득원가가 500만 원, 정부 보조금이 100만 원. 결국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정부 보조금을 차감하면 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갖고 감가상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감가상각은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되어 있죠.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정액법을 상각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매년 80만 원씩 감가상각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품 거래내역을 줬네요.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적용할 경우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총평균법은 단가를 한 번만 산정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8월 1일자 기초재고 있고 수량, 단가가 있어요. 수량 곱하기 단가는 금액이 되는 거죠. 금액을 다 합치면 요 금액이 판매 가능 재고 또는 판매 가능 금액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62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량을 보십시오. 200개, 100개, 200개, 즉 500개죠. 따라서 판매 가능 재고에서 500개로 나누면 개당 단가 124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거죠. 따라서 250개 팔았어요. 3,300원이죠. 그리고 매출원가는 124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51만 5천 원이 매출 총이익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문제 보시면 회계 추정의 변경에 대한 예를 한 가지씩 발표해 보세요. 말 그대로 추정치에 대한 것이 추정의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재고자산의 진부와 즉 재고자산을 평가했을 적에 순실현 갖는 가치가 얼마냐 이겁니다. 이것도 추정하는 거죠. 따라서 추정의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은 이것은 정책의 변경이 되는 거죠. 잘못된 답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변경, 이것도 추정치를 변경하는 거죠. 따라서 추정의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발부채가 있어요. 우발부채에 대한 추정의 변경, 당연히 추정치를 변경하는 거니까 추정의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 총계정 원장을 줬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설명이 옳은 것은 당기분 이자 비용은 120만 원이다. 잘못했죠? 이자 비용 T계정의 집합손익이 이게 당기 이자 비용입니다. 그리고 차기로 이연되는 이자 비용은 70만 원이다. 결국 12월 31일자 성급이자 요것에 대해서 회계치료한 거죠. 따라서 성급비용은 70만 원, 이자 비용은 70만 원. 이렇게 해서 차기로 이연되는 이자 비용은 70만 원이다. 요게 맞는 표현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 당기분 임대료는 200만 원이다. 임대료에 대한 집합손익, 요게 수익으로 짓게 되는 거죠. 100만 원입니다. 잘못됐죠? 그리고 차기로 이연되는 임대료는 100만 원이다. 아니죠. 선수임대료 200만 원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2월 30일자 분계, 대변에 선수임대료 하면서 차변에 임대료, 즉 수익을 취소하는 거죠. 이런 분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계정 원장에 분계를 하실 줄 아시면 되겠어요. 여섯 번째 문제 보시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계산하는 문제네요. 예상 판매 가격하고 예상 판매 비용을 줬어요. 그러면 순실현 가능 가치를 구할 수 있죠. 따라서 130원이 순실현 가능 가치가 되는 겁니다. 요거하고 장부상 단가를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평가 손실은 수량하고 평가 손실 200원에서 130원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니까 70원
곱하시면 10만 5천 원이 되겠네요. 일곱 번째, 부가세 과세 표준을 구하는 문제죠. 상품의 국내 매출의 과세분입니다. 여기에 100만 원 매출 할인 차감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감 후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따라서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 수출에 200만 원, 이것은 영세율이죠. 과세 표준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상 제공한 견본품은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감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됐다고 그랬죠. 이것도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과세 표준은 국내 매출액 300만 원하고 수출액 200만 원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간주 공급이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용역이 된다는 거.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렇게 있죠. 즉 의사의 처방 전에 의해서 의약품을 조제했어요. 이것은 면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산업재산권을 대여하는 경우 용역에 공급이 되는 거죠. 건설업자가 건설 용역을 제공하면서 건설 자재의 일부를 부담했어요. 건설업은 용역업입니다. 따라서 건설 자재의 일부를 누가 부담하건 간에 건설업으로 등록됐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4번도 용역의 공급이 되는 거죠. 아홉 번째 보시면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교육비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하고 교재 구입비도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맞는 편이고, 그리고 종교단체에 기부했어요. 본인이 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적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의미하는 거죠. 납입한 경우 전액 소득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되고 의료비 세액 공제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죠. 이게 잘못된 표현이네요. 열 번째 보시면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원천 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됐죠. 근로소득 금액, 이게 종합소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은행 정기예금 이자 소득, 이것은 이자 소득이죠. 따라서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더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정신적 피해로 인한 보상급, 이것은 아예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 양도차익, 소액 주주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팔았겠죠.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근로소득 3,500만 원이 종합소득 금액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풀고 바로 실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수행평가, 회사는 미녀와 순정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래자료 입력인데 그 중에서 경비등 송금 명세서하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료 1은 매입처에 선물할 과일을 농민에게 직접 구입하고 받은 납품 확인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납품 확인증을 준 겁니다. 그리고 자료 2는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한 이체 확인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거래 자료를 입력하고 경비등 송금 명세서하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인세를 보면 증빙, 불비,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납품 확인증을 줬네요. 납품 확인증에 보시면 김길동 씨가 되어 있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체 확인증 25만 원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원재료 매입처에 선물할 과일이니까 이것은 기업 업무 추진비 또는 접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 경비가 되는 거죠. 원재료 매입처니까. 그리고 보통 예금에서 송금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에서 일반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일자는 01월 23일 그리고 차변에 접대비 그러면 513번 접대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25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에 하나은행 예금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표 입력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 할 게 경비등 송금 명세서 클릭하시고 1월 23일이죠. 법인명은 개인입니다. 김길동 씨가 되는 거죠. 성명도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있죠? 여기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거래 내역은 과일을 구입했어요. 거래 금액은 25만 원이죠. 송금일자는 그리고 F2를 이용해서 국민은행 입력하시면 되겠죠. 계좌번호는 여기 하단에 있는 국민은행 계좌번호 있죠. 이것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번호 입력하면 계정코드하고 계정과목은 입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게 영수증 수취 명세서 이것을 입력하셔야겠죠. 따라서 하단에 01월 23일 상호는 민길동, 성명도 김길동, 그리고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죠? 그러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금액은 25만 원. 그리고 요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송금 명세서 제출번 33번 있죠? 요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정 코드는 513번 기업 업무 추진비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한 게 있죠? 그 계정 과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수증 수취명세서 2번을 작성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영수증 수취명세서 1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1 여기에 33번에 입력이 안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25만 원.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이익잉여금 처분액 지급하면서 중간 배당 결정에 대한 이사에 의사록을 줬네요. 그래서 원천징수세액 693만 원 이것은 예수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의 의사록에 보시면 배당금 총액 4,500만 원 있어요. 여기에 예수금이 693만 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7월 11일 날 배당금 지급 예정일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7월 11일자 전표를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배당금 지급일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2 보시면 배당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죠. 거래일이 7월 11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결의 시점에는 2월 이익잉여금 하면서 미지급 배당금을 했겠죠. 미지급 배당금은 유동부채. 지급 시점에서는 미지급 배당금이 차변에 오면서 예수금하고 보통예금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급 시점에 입력하는 거죠. 따라서 일반 전표 입력 7월 11일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금액 입력하시고 그리고 대변에 예수금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거래처는 신한은행 보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차액분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2번 문제도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외화 차입금의 상한이네요. 외화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을 줬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7월 27일 보통 예금 계좌서 상환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전년도에 적절하게 외화 평가를 수행했다. 결국 전년도 환율이 지금 시점에서 외환 차손이익이 발생하죠. 그것을 구해갖고 입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말하고 지금 지급 시점에 환율 차이를 계산하려면 외환 차손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부채죠. 따라서 1287원하고 1075원. 결국 부채가 늘어났어요. 거기에 2만 달러를 곱하시면 424만 원이 차손이 되는 겁니다. 결국 상환하면서 외화 단기 채권 2150만 원 하면서 보통 예금 2574만 원이 되는 거죠. 1287원. 그 차이가 외환 차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일자는 7월 27일. 먼저 대변의 보통 예금 거래처는 농협. 금액은 25740,000. 그리고 차변의 외화 단기 차입금이라고 그랬어요. 외화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블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부가액은 2150만 원. 요 차액이 424만 원이 외환 차손이 되는 겁니다. 외환 차손. 금액은 424만 원. 이렇게 입력됐습니다. 전표 입력 첫 번째 문제는 마무리됐습니다. 월세 관리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전자생계서를 발급했죠. 취득원가 5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 320만 원. 결국 장부가액은 180만 원이 되는 거죠. 자료인은 매각대금이 입금된 하나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다. 그리고 양도일까지는 감가상각비는 계산하지 않기로 한다. 거래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하고 전송하는 문제죠. 그러면 거래명세서를 줬어요. 공가액이 145만 원, 세액이 14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디지털 복사기 매각 하면서 보통예금 하나은행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그러면 처분가액이 145만 원 되는 거죠. 따라서 처분 손익을 계산하실 수 있어요. 145만 원에서 장부가액 180만 원 하니까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클릭하시고 일자는 4월 11일 매출의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품명은 디지털 복사기 품목명에 있는 것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공가액하고 과세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래처는 나라중고. 그리고 전자세금은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분계 유형은 혼합. 그리고 제품 매출이 아니죠. 대변의 비품 취득가액은 500만 원. 차변의 플러스 1번인 213번이 되는 거죠. 이것은 320만 원. 그리고 차변의 보통예금에 입금됐죠. 159만 5천 원 여기 있죠. 그리고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하나은행. 그리고 차변에 얼마가 빕니까? 35만 원이 비죠.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35만 원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자생에서 발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전자생에서 발행 및 내역관리 있죠. 클릭하시고 지금 4월 11일로 돼 있죠. 엔터 치시면 여기에 나타납니다. 요것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발행하면 전자생에서 발급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송을 해야겠죠. 아카데미 전자생에서 클릭하시고 로그인 미전송 매출 조회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라중고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발행하시면
전송까지 완료가 된 겁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죠. 5월 30일 날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줬네요.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서 05월 30일 가보십시오. 여기 있죠? 공가액 3천만 원짜리.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국 신용장 개설일자가 당기 6월 15일 국민은행 순천지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바로 체크하시고 상단에 수정 세금계산서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5번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 이것은 메모해 두십시오. 매번 수정사유 코드를 입력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5번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국 신용장 개설일자 6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 연원은 5월 30일,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05월,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여기에 영세율이 나타나죠.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스킨케어. 그리고 수량 단가는 동일합니다. 300개 10만원. 그리고 확인하시면 수정세금계산서 2건이 발행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자세금에서 발행, 여기서 조회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가 5월 30일. 여기에 2건이 있죠. 2건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2건이 체크됩니다. 전자 발행했어요. 2건의 전자세금에서 발행됐다고 되어 있죠. 전송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카데미 로그인 하시고 미전송 조회, 그럼 2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건에 대해서도 발행해 보십시오. 또 한 건 더 발행, 이렇게 했으면 2건에 대해서 발행이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닫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한번 여기서 전표를 조회해 보세요. 그러면 전자발행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마무리된 겁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작성하는 문제죠.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하고 대금을 결제받으면서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줬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줬습니다. 수행가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 그리고 전자세금과 관련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처리할 것,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하고 예정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료 1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하고 신용카드 전표를 같이 발행했죠. 이것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결제 수단으로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만약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먼저 발행했어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 결제 조건으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결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공과액이 450만 원하고 세액이 45만 원 돼 있죠. 그리고 외상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외상 매출금 495만 원, 신용카드죠. 신한카드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 매출 4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9월 5일 날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유형은 매출의 과세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품명은 스킨케어. 수량 단가 입력해도 되고 공과액 바로 입력해도 됩니다. 공과액 바로 입력할게요. 그리고 거래처는 비전 통상. 전자세금에서는 전자 입력으로 하라고 그랬죠. 따라서 전자 입력. 분계는 카드이기 때문에
카드로 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를 신한카드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단에 외상매출금 하면서 신한카드 거래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 이렇게 하면 자료 1에 대해서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했습니다. 자료 2하고 자료 3을 줬네요. 하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죠.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대해서는 이것도 외상 매출금이죠. 따라서 제품 매출 30만원하고 부가세 예수금, 현금 영수증은 현금이겠죠. 따라서 차변에 현금이고 제품 매출 각각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 2, 9월 21일이네요. 유형은 17번 카드 과세,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모두 카드, 확인. 그리고 품명은 제품 하시면 되겠죠. 공급 대가를 입력하시면 알아서 나눠주죠. 거래처는 박도라. 그리고 붕괴 유형은 카드니까 카드로 하시면 편합니다. 따라서 제품 매출 30만원에 외상 매출금 모두 카드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자료에 대한 겁니다. 세 번째는 9월 25일이네요. 그리고 현금 과세 22번이 되는 겁니다. 품명은 제품, 공급대가 44만원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개인이죠. 고필승씨, 또 붕괴 유형은 현금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 제품 매출하고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현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죠. 클릭해 보십시오. 그리고 7월서부터 9월 불러오기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반 전표 및 메인 매출 전표에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그러면 과세 매출분이 528만원이 있는 거 확인되시죠? 현금 영수증은 44만원, 그리고 여기에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이 있었죠? 495만원. 이렇게 했으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도 된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2기 예정 신고 기간이죠. 7월 1일서부터 9월 30일 정기 신고 클릭해 보십시오. 과세란에 보시면 70만원 돼 있죠. 여기에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 금액 이게 나왔습니다.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부가세 3번 문제도 마무리됐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이 있네요. 자료 1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줬네요. 그리고 자료 2는 12월분 임대료를 국민은행 보통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되어 있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주 임대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가 국민은행 보통 계좌로 입금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과제는 12월 임대료 자료 2에 있죠. 그것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을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2 보시면 부동산 임대공과의 명세서를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적용 이자율은 3.1%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입금 거래를 12월 31일자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임대공과의 명세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2기 부가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2026년서부터는 5,000원입니다. 그러면 자료 2에 대한 12월 임대료에 대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메인 매출 전표 클릭하시고 일자는 12월 31일자죠. 그리고 유형은 매출의 과세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품명은 임대료, 공과액은
200만 원에 20만 원. 거래처는 샤인실업, 전자생에서 테카라고 되어 있죠. 붕괴 유형은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죠. 임대료 수입 411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확인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죠.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거래처는 샤인실업이 아니라 국민은행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12월분 임대료에 대해서 입력했고, 그리고 자료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면 월세 보증금은 1억 원, 여기 부동산의 표시가 있죠. 이것을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명도는 당해년도 12월 1일로 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24개월로 한다 이렇게 됐어요. 요것에 대해서 한번 부동산 임대공가액 명세서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임대공가액 명세서 클릭하시고 확정 신고기한이죠. 10월서부터 12월. 그리고 적용 이자율은 3.1%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호는 F2를 이용해서 샤인 실업 선택하시고, 층수는 13층이죠. 호수는 1302호. 여기에 있는 거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면적은 95평방미터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용도는 사무실입니다. 임대기간은 단기 12월 1일서부터 2년간이죠. 11월 30일까지 2년간. 보증금은 1억 원. 월세는 방금 전에 입력한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관리비는 별도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보증금 이자, 간주 임대료가 계산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보증금 이자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입금 거래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별로 하는 거죠. 세형에서 발급 대상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발급한 게 없어요. 그냥 14번 건별로 하시고, 간주 임대료 금액은 계산한 금액을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확히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10%인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거래처는 구태여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 붕괴 유형을 3번 혼합하시면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죠. 요 금액이 입금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차변으로 바꾸면서 103번 보통 예금이죠. 금액을 수정하시고 거래처를 반드시 나가서 다시 입력하셔야 돼요. 즉 보통 예금의 국민은행이 된 거죠. 국민은행 이렇게 하면 입력을 마무리했어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고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확인해야겠죠. 따라서 10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정기 신고 하시고 아니요 하시면 지금 입력됐던 게 반영됩니다. 여기에 기타란에 보십시오. 간주 임대료가 반영된 게 확인되시죠?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신용카드 19번에 그 밖에 경감공제세 더블 클릭하시면 나오죠. 전자신고 및 전자고시 하면서 여기에 5,000원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2026년부터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5,000원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녀와 순정의 환경 설정 정보를 줬네요. 그러면 메뉴 회계에서 환경 설정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계정 과목 코드 책에는 세목 미사용 세 자리다. 세목 미사용 세 자리 확인되시죠? 소정 관리에 버림 반올림 2번도 맞습니다. 그리고 카드 입력 방식을 줬네요. 카드 입력 방식 여기 보시면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카드 거래인 경우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여기 있죠?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카드 거래인 경우 엔터키를 통해
카드 거래처를 자동 복사하여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 컴퓨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매입 매출지표 엔터키 자동 복사 기능,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12번째 보시면 수정, 입력, 사유, 코드 번호, 이것은 아까 제가 메모해 놓았죠. 5번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3번 문제 보시면 전자생애습 및 발행 및 내역 관리가 있죠. 이것은 전자생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들어갔고 5월 한 달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5월 1일서부터 05월 31일까지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전자 발행된 생애세의 공과액 3,300만원, 이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4번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 클릭하시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 클릭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07월서부터 09월, 그러면서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매수라고 되어 있어요. 16매 확인되시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 조회, 이것은 아까 입력했었죠. 신용카드 요거 갖고 9번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495만원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공과액 명세서 클릭하시고 보증금 이자 263287, 이것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17번 보시면 이게 예정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서 예정신고기간 07월 1일부터 09월 30일, 그러면 저장된 내용을 불러오시면 되는 거죠. 과세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의 과세표준 3번 난이라고 되어 있죠. 70만원, 이것을 적으시면 되겠어요. 평가 문제 18번 보시면 이기 예정신고기간에 신고시에 작성되는 부가세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상단에 과표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면세 수익금액이 9천만 원 있죠. 따라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도 첨부서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이것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보시면 신용카드 집계가 되어 있죠.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 우리가 작성했죠. 근데 네 번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여기에 고정자산 매입분이 없죠. 그러니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9번째 2기 확정신고기간, 그러면 확정신고기간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된 내용을 불러오시면 되는 겁니다. 매출세 합계액, 이 금액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20번 차감 납부할세, 여기 24164,528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수행 세 번째는 결산이죠. 첫 번째는 수동 결산을 줬어요. 8월 1일자 거래를 조회하여 당기분 이자 수익을 계상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 08월 01 하면서 선수수익 18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네요. 그리고 이게 1년치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당해년도 이자 수익만 계상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자 수익은 8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죠. 5개월치, 즉 선수수익 180만원 중 5개월치 하면 75만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의 선수수익 취소하시고 대변의 이자 수익을 계상하시는 거죠. 이것은 12월 31일자 일반전표 입력에다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대변의 이자 수익, 그리고 금액은 75만원, 차변의 선수수익, 선수수익도 원래는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거래처를 안 줬죠. 이렇게 75만원을 입력하면 수동결산 하나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결산 자료에 의한 자동 결산하면서 고정자산 등록 이렇게 돼 있죠. 취득일 적고 요게 등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기 6월 24일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이것은 자본적 지출이죠. 따라서 자본적 지출 금액, 거래 금액을 추가 입력하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본적 지출 금액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메인 매출 전표 일자는 6월 24일.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 2천만 원 확인되시죠? 이것을 고정자산 등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자본적 지출 거래 금액을 추가 입력하셔 이렇게 됐죠?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클릭하시고 건물은 201번이죠? 본사 건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자본적 지출 4번 신규 취득 및 증가란에 2천만 원 입력하시면 여기 감가상각비가 550만 원으로 변경되시는 걸 확인되실 겁니다. 요것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 전표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 차변에 감가상각비 800번대죠. 818번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금액은 5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건물이죠. 건물 202번이니까 203번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해서 입력했습니다. 이것을 자동결산에다 입력할 필요 없이 수동결산으로 바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 재고자산 현황을 줬죠. 이것은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원재료 2,500만 원 입력하시고 제품 3,100만 원 상단에 전표 추가하시면 일반 전표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전체 메뉴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클릭하시고 아니요 하시면 지금 입력됐던 게 다 반영되는 겁니다. 처분 예정일 단기는 차기 03월 31일 정기는 단기 03월 31일 입력했어요. 그리고 바로 전표 추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까지 마무리됐어요. 요 문제를 한 거죠. 그리고 감가상각비 누계 건물 550만 원 입력된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평가 문제 영수증 수치명세서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영수증 입력됐던 게 있죠. 명세서 제출 제대상 125만 원 확인되시죠? 그리고 22번 월계표 조회가 있습니다. 월계표 조회 전체 하시고 월계표 조회 1월 한 달간 이렇게 됐어요. 01월서부터 01월까지. 그러면서 제조경비 총액이라고 되어 있죠. 제조경비 여기에 380만 원 확인되십니까? 23번 7월 한 달간 감소한 유동부채 총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월계표에 07월 하시면 월계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유동부채 감소는 차변에 찍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79818-100 이것을 찾는 겁니다. 24번 문제는 2, 4분기 발생한 영업외 비용 총액. 이것은 2, 4분기는 04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죠. 영업외 비용 총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단에 4863-000 확인되시죠? 그리고 25번 문제 3, 4분기 07에서부터 09월 대체 거래로 발생한 영업외 비용 총액을 구하는 문제죠. 쭉 내려보시면 대체 거래 424만 원 확인되시죠? 그리고 거래처 원장 조회 전체 하시고 거래처 원장 조회 월말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잔액을 구하는 문제죠. 9월 30일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108번. 엔터 쳐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찾기 하셔도 돼요. 먼저 슈 쳐보세요. 그러면 슈닷컴이 나오죠. 3천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비전 300만원 맞죠? 그리고 신한카드 하단에 다 있네요. 10780 맞습니다. 근데 모두 카드가 잘못됐죠. 그리고 여러분이 찾을 때 그냥 거래처를 다 입력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처럼 찾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거래처 원장 10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10월 31일 계정 과목은 103번 보통 예금이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국민은행 잔고가 틀리죠. 그리고 신한은행 보통은 잔고가 맞습니다. 문제하고. 그리고 농협은행 보통도 맞죠. 하나은행 보통도 맞습니다. 그러면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 12월 말이죠. 그러면 12월 말 보통 예금 하시면서 잔액 있죠. 국민은행 금액은 잔액 이것을 적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합계 잔액 시산표 클릭하시고 10월 31일 여기에 예수금 잔액을 물어봤어요. 유동부채 있죠. 유동부채 예수금 잔액 11673-870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말 부가세 예수금 잔액 이것도 유동부채 있죠. 부가세 예수금 잔액 81465-127 12월 말 영업이익 금액 손익계산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12월 말 영업이익 쭉 내려보십시오. 620-612-021원 요 금액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영업의 수익금액 여기 있죠? 1870000 그리고 재무상태표 조회가 있네요. 재무상태표 조회 12월 말 유형자산 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유형자산 잔액 293-700-000 그리고 기말 원재료 금액 2,5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하단에 자본해 보시면 되는 거죠. 710-313-04-1원 1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회계하고 결산 자료까지 다 마무리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소득세를 입력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다 닫으십시오. 지금까지 본 거는 이제 다 닫은 상태에서 소득세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무수행 네 번째는 근로소득 관리죠. 그리고 이진수 씨의 주민등록표를 줬네요.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 그리고 현재 이혼 숙려 기간으로 별거 중에 있다. 그래도 법적인 배우자죠.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직계손속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장애우죠. 소득이 없다. 그러니까 소득 요건도 충족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장애 3번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직계비속 이서영과 이서준은 소득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을 줬죠. 본인 그리고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김미자 모친 연령을 따지니까 2026년 기준 83살이네요. 따라서 경로우대 공제도 되고 장애 3도 됩니다. 그리고 이서영 씨 11살이죠. 그러면 자녀세액 공제가 추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서준 4살입니다. 이분은 기본 공제 대상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인사급여의 사원 등록 이진수 씨 찾으시고 그리고 여기부터 먼저
배우자는 3번이죠. 그리고 배우자 공제가 되는 겁니다. 이름은 김혜경. 그리고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치는 1번 소득자 직계 존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은 김미자. 그럼 모친으로 가족관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4번 자녀 20세 이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 체크하시고 이름은 이서영 씨의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서준 씨의 20세 이하죠. 자녀 세액공제 안 되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다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실무 수행 평가를 줬네요. 실무 수행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글로스도 원천징수 영수증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F2를 이용해 갖고 이진수 씨를 불러오시면 되는 겁니다. 불렀어요. 그런 다음에 36번 기본공제 대상수 인원수는 본인 포함. 이것은 조회 안 해도 5명 나옵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3명이니까 총 5명이 되는 겁니다. 배우자 공제금액은 150만원 확인되시죠? 경로우대 추가 공제 100만원.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추가 공제, 장애인 추가 공제 제가 입력을 안 했네요. 그러면 사원 등록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제가 누락했네요. 3번 이렇게 입력하시면 여기서 이준수 씨 삭제하고 다시 한번 불러와 보세요. 그러면 경로 우대 공제 200만원 이렇게 반영됩니다. 저처럼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액은 얼마인가? 자녀 세액 공제 여기 있죠? 64612원. 이것은 자동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 알죠? 그것대로 적으셔도 문제없어요.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 그리고 장애인 공제 2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한 명일 경우에는 자녀세액 공제 25만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산출세액이 적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금액 내에서 공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프로그램이 자동 계산하므로 여러분들은 최근 프로그램 갖고 시험에 응시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급여 자료 입력을 하는 겁니다. 급여 지급일은 6월 30일이다. 만근수당은 근태에 따라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월정액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식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은 제공하지 않는다. 결국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은 정상적인 근로수당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지급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직전연도 1900이 3천만 원이에요.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출산 지원금도 있죠. 그러면서 특수관계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과세 요건은 충족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직전 연도 1900, 3천만 원 주고 사회보험은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수행 과제를 줬어요. 그러면 요 순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생산직 여부와 야간 근로수당의 비과세 대상 여부를 반영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사원 등록에 가셔갖고 이분은 지현우 씨죠. 지현우 씨 클릭하시고 여기에 생산직 여부 1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연장 근로 비과세도 여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당 및 공제 등록을 하게 돼 있죠.
전체 메뉴에서 급여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상단에 수당, 공제 그래서 하나하나씩 등록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만근수당이 있었죠. 만근수당은 과세가 되는 겁니다. 급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매월 일정 금액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식대를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식대는 비과세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2번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월 지급되고 월정 급여에 자동 체크된다는 거 확인되시죠? 다섯 번째는 야간 근로수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연장 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정기로 등록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부정기 2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월정나는 불을 선택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간 근로수당 다음에 출산지원금 있었죠. 출산지원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출산 확인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기로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부정기 하시고 월정액도 부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조회비 이것은 공제 등록 하단에 상조회비 그리고 무급은 선택할 것 확인했으면 수당 공제 등록도 마무리하고 세 번째는 급여 자료를 입력하는 거죠. 따라서 급여 자료 입력은 지속연월은 6월 그리고 지급연월일은 6월 30일 이렇게 입력됐어요. 그리고 지현우 씨에 대해서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180만원, 만근수당이 5만원, 식대가 25만원, 야간 근로수당이 20만원, 출산지원금이 500만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상조회비 또 상조회비가 안 나왔네요. 그러면 상조회비를 제가 체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다시 급여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상조회비에 여기에 급여 체크를 안 했어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가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06월 기속월 그리고 6월 30일 그리고 지현우 씨 상조회비 나타나죠? 여기에 만원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은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체크할 게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원천징수 이양상황 신고서 클릭하시고 06월 달이죠. 기속기간 06월, 지급기간 06월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요 금액이 불러와집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기본급하고 만근수당, 식대 다 합쳐도 260만원 이하죠. 월정에. 이것도 2026년서부터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직전 연도는 3,700만원 이하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월정액도 충족하니까 야간 근로수당도 비과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과세 대상 만근수당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급여 자료 가보십시오. 과세수당 5만원이 되는 거죠. 5만원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 식대 금액 여기 보시면 우측에 5만원 체크되시죠. 그리고 수당 항목 중 비과세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여기에 제출 비과세 540만원 있어요. 이것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출산지원금하고 야간 근로수당하고 식대에서 540만원이 되는 겁니다. 6월 급여일 차인 지급액은 얼마인가? 차인 지급액 여기 있죠? 7047850 이것은 자동 계산됩니다. 그래서 차인 지급액하고 소득세 등은 자동 계산되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는 최근 프로그램을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하고 안 맞더라도 요거 차인 지급액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 등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 봤죠? 783290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은 연말정산이죠. 이수근들에 대한 겁니다. 사원 등록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그럼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이수근 씨죠. 이분에 대해서 지금 입력되어 있죠. 이춘희 씨에 대해서만 부로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다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자다. 월세세액 공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순서대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부양가족 내역 여기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줬어요. 신용카드에 대해서 본인 거죠. 다 입력하시면 돼요. 본인 거는. 근데 다른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령 요건은 안 따지는데 소득 요건은 따진다는 거. 따라서 연말정산 클릭하시고 F2를 이용해 갖고 이수근 씨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이수근 씨 거 국세청 자료라고 되어 있죠. 신용카드에 입력하시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문화체육 7천만 원 이하자만 된다고 되어 있죠. 이분의 총 금액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정산명세 상단에 보시면 5,760만 원이죠. 따라서 신용카드 7천만 원 이하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문화체육 등의 신용카드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신용카드에 75만 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다 입력했죠. 그리고 다음 거 보시면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은 김희애 씨죠. 김희애 씨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 입력해 보도록 하겠어요. F2를 이용해서 김희애 씨의 배우자가 되네요.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로 연령 요건 안 따지고 소득 요건만 따지죠. 그리고 김희애 씨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금 영수증 일반에다가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금액은 162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2050 입력하시고 대중교통에 63만 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연령 요건, 소득 요건을 따집니다. 그런데 이춘희 씨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죠. 따라서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대한 씨에 대해서만 일반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소득 공제에 있죠. 그리고 이대한 씨 여기에 보장성 보험료 여기다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입력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비는 연령 요건, 소득 요건 안 따집니다. 김희애 씨 배우자죠. 배우자의 일반 교육비 대학교입니다. 대상이 되는 거죠. 대학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희애 씨의 국세청 자료죠. 우측에 보시면 교육비 일반에다가 금액은 280만 원 그리고 대학생 체크된 거 확인되시죠? 그런데 교육비 납입 증명서 보시면 영어 전문학원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그리고 이수근 씨 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정산명세에서 직접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금저축은 본인만 대상입니다. 근데 김희 씨는 배우자죠. 따라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그리고 본인의 월세 납입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다 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산명세에 직접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월세세액공제 70번 있죠. 클릭하시고 임대인이 서장은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파트 5번 선택하시고 면적은 85평방미터 주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시작은 당기 7월 1일서부터 내후년 6월 30일까지네요. 월세액은 여기 있죠? 45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확인하시면 지금 입력됐던 거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돼 있죠? 확인돼 있고,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 108만 원, 그 다음에 교육비 280만 원 입력한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월세 67만 5천 원. 이것에 대해서 조회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여기 보시면 160만 원 확인되시죠? 근데 연금저축공제는 없죠? 본인만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12만 원, 100만 원에 10%, 교육비 세액공제는 280만 원에 15%, 42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 여기 있죠? 67만 5천 원.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프로그램에 입력된 거 갖고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4회 TET 2급 기출문제를 풀어봤어요. 좀 까다로운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 과감히 스킵해 갖고 어차피 합격 점수만 넘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